여러분 이제 2교시 이어서 갈게요. 마지막 1교시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삭제 관련돼서도 수정하고 모디파이 쪽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삭제 쪽을 먼저 좀 볼까요? 우리가 삭제를 진행하는 시점은 detail.jsp에서 권한이 있는 상태에 삭제 버튼을 눌렀을 때 처리가 되는 건데, do delete를 하고 났을 때 여기서 요청을 받아서 처리를 다 하고 돌아가는 시점에 리스트, 보드 아이디가 없어서 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만약에 공지사항에 있는 글을 지웠다면 공지사항 게시판으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고, 자유 게시판에 있는 글을 지웠다면 자유 게시판으로 돌아가는 게 올바른 상태 같아 보이죠? 그러면 이 지우는 시점에서 삭제를 하고 났을 때 현재 이 삭제가 실행되는 위치에서의 보드 아이디, 게시판 종류가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파라미터를 넘겨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이 시점에서 알고 있는 정보를 컨트롤러 쪽에서 필요로 하는 거니까 아이디 말고 보드 아이디도 하나 같이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보드 아이디는 누가 알고 있느냐 확인을 좀 해봐야겠죠. 현재 이 페이지가 그려지는 당시에 상세 보기가 그려질 때에는 보드 아이디를 아티클이 알고 있을 확률이 좀 높겠네요. 디테일을 그려낼 때 이 풀프린트 아티클 얘가 실행이 됐을 때 결국 아티클 테이블에서는 전체를 다 가져왔기 때문에 보드 아이디가 들어있겠네요. 그러면 아티클에 받아낼 변수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여기에는 딱히 없죠? 그럼 여기서 보드 아이디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 보드 아이디를 여기다가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아티클이 가지고 있는 보드 아이디 쓴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를 잘 가져왔고 문제없이 세팅됐다면은 딜리트 쪽에 넘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받아줘야겠죠? 보드 아이디. 그럼 이 보드 아이디를 여기다가 이제 사용을 해주는 건데, 여기에는 단순하게 그냥 보낼 게 아니니까 스트링 포맷 사용을 해서 리스트로 보내지만 보드 아이디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D로 구멍을 내놓고 여기다가 세팅해 주겠다. 그러면 리스트라는 요청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보드 아이디를 같이 넘겨주는 거니까 이 녀석 필수였죠? 나머지는 디폴트 밸류가 설정이 되어 있으니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유 게시판에서 이런 글 하나 들어가고, 얘가 쓴 글이 아니네요. 이거 유저일이 썼으니까 유저일로 들어갑시다. 여기에 본인이 작성했던 글 들어가서 삭제를 눌러주고 진짜로 지워버리면 상품 게시물 삭제, 그리고 났을 때 자유 게시판에 잘 남아있네요. 공지사항 쪽에서도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 글 하나만 작성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글에 삭제를 누르게 되면 실범 게시물 삭제, 그리고 잘 공지사항이 남아있죠. 자, 이렇게 해서 삭제에 관련된 거는 간단하게 수정을 좀 했어요. 우리가 이제 기능을 추가로 만들다 보면 기존에 만들어놨던 기능에 좀 부족한 부분이 생겨서 같이 수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때 그냥 그 상황을 잘 판단하시고 필요한 정보들을 어디서 어떻게 넘겨야 되는가, 어떻게 가져다가 써야 되는가, 그것만 잘 따져보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모디파이 쪽 들어가 보도록 하죠. 모디파이의 내용, 여기 부분을 텍스트 에리어를 사용할 게 아니라 여기도 똑같아요. 라이트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이제 이 녀석을 사용을 할 겁니다. 에디터를 쓸 거니까. 제목 부분은 굳이 에디터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목은 그냥 에디터를 쓰지 않고 처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줄을 이렇게 바꿀까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녀석도 라이트랑 마찬가지로 이제
서브밋 폼이라고 하는 녀석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modify 폼에 관련된 내용은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그리고 불러오는 거 하나 필요하니까 이거 한 줄 갖다 넣죠. 그럼 이 페이지에서도 제대로 불러다 줄 거고 내용도 에디터를 띄워 줄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테스트를 들어가 보면은 수정으로 들어가면 나오죠. 에디터가 나오는 건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원래 가지고 있던 내용이 에디터에 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에디터에 원래 가지고 있던 내용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건드려 줄 건데 어디다가 넣어야 될까요? 원래 가지고 있던 내용이라는 데이터는 아티클의 바디가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바디를 보여줄 때 이제 기존의 그 글쓰기, 디테일 쪽 상세 보기에서는 개펄 프린트 바디 가지고 보여줬고 지금 여기는 어쨌든 바디라는 내용이 필요한 상황인데 자, 제가 여기다가 바디를 이렇게 넣으면 이거 될까요? 에디터를 만들겠다라고 열어놓은 div 태그 안쪽에 아티클 바디를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이 데이터가 여기에 들어올까요? 얘는 들어옵니다. 잘 들어와요. 문제가 없죠? 그쵸?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근데 조금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이 역슬래시가 어디서 나왔는지 판단을 해보기 위해서 저 글을 한번 들어가 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6132라는 제목이니까 이 글이네요. 내용 언더바 993인데 역슬래시가 괜히 하나가 붙어버렸죠? 얘는 왜 붙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여기에 그냥 역슬래시가 붙어있네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들어와 보겠습니다. 수정으로 들어갔을 때 그래도 들어와 있군요. 뭔가 조금 이상한데 여기서는 근데 개풀 프린트 바디는 쓰면 안 돼요. 이걸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역슬래시 n이라고 했던 부분이 br 태그로 변경이 된다라 그랬죠. 그러면 br 태그로 변경이 된 상태로 이 에디터 안에 들어올 거예요. 얘는 지금 차이가 없지만 실제로 줄을 바꿔놓고 보면은 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줄 바꾸는 거를 여기에 줄이 바뀌어 있나? 여기 줄 바뀌어 있네요. 여기로 들어가 보면 개풀 프린트 바디로 가져왔는데 여기를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입력한 BR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네요. 근데 이게 여기는 줄바꿈이 없고 여기만 줄바꿈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이상하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원래 개풀 프린트 바디를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냥 바디를 쓰는 게 맞기는 하다. 그래서 수정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 이 친구가 예전이랑 사용법이 조금 달라졌나봐요. 아니면은 제가 좀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 하나를 뺐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거를 올바르게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자, 내용 하나를 좀 추가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추가할 거냐면 에디터를 애초에 만들어내는 그 시점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걸 가보면은 이렇게 코드가 들어가 있죠? 여기다가
이런 내용을 하나 달아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값을 이렇게 좀 하나 써주도록 하죠. 오케이. 자,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이 태그 모디파이 쪽에 가가지고 이 에디터라고 하는 이 영역 안쪽에 이런 걸 하나 달아줄게요. 어디 갔니? 자, 이렇게 씁시다. 스크립트 태그를 하나 열어서 여기에는 타입, 여기가 텍스트 자바스크립트가 아니라 엑셀 템플릿, 그리고 이 아티클 바디를 해당 스크립트의 안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죠. 그러면 잘 나옵니다. 자,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이것도 토스트 UI 에디터를 사용할 때 그냥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용법 중에 하나인데 약간 뷰 쪽 관련해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뭐 큰 의미를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걸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방금 전에 썼던 이 코드, 그러니까 아이템스에 자식으로 있는 녀석 중에 찾을 건데, 선택자로 찾을 건데 이런 녀석을 찾을 거란 얘기예요. 아이템스가 가지고 있는 그 선택자를 찾아낸 이후에 자식으로 있는 스크립트를 찾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그 녀석을 여기다가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니셜 밸류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 녀석, 그러니까 스크립트로 찾아낸 이 녀석이 랭스가 0이야? 그러면 공백이야. 근데 그 0이 아니야? 그러면 그때는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HTML을 그대로 가져와서 공백 제거만 해놓고 처리를 하겠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거 사망연산자죠. 자바스크립트도 동일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니셜 밸류라는 변수의 값을 실제로 에디터의 이니셜 밸류에 세팅을 한 것 뿐이에요. 자, 이거는 그러니까 에디터라고 하는 이 녀석은 뷰어랑은 좀 다르게 초기 값을 넣어놓을 일이 딱히 없어요. 그런데 초기 값을 넣어야 되는 상황, 우리가 이렇게 게시물 수정 같은 상황이 되면 이런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니셜 밸류라고 하는 옵션, 이거는 실제로 쓸 수 있는 옵션이 맞아요. 근데 여기다가 넣어줄 값이 에디터가 만들어질 때 세팅이 되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 값을 우리가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그냥 처리한 것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애초에 지금 작성한 코드가 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태그 안쪽에다가 이렇게 값을 넣어놨기 때문에 얘를 따졌을 때 이 녀석이잖아요. 얘가 가지고 있는 랭스가 0이면 공백 없다. 근데 그게 아니면 이 값을 그냥 그대로 가져올 것이다 라고 작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로 이니셜 밸류를 세팅을 했으니까 이제 문제없이 내용을 보여줄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개펄 프린트 바디를 가져오면 HTML 형식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BR은 BR대로 찍혀 있어요. 차이를 하나 보여드리면은 아까처럼 여기다가 getFor print body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공백이 들어갔던 부분에 이렇게 BR 태그가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왜냐면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값을 HTML 값을 이렇게 그냥 그대로 들고 왔으니까. 이해되시죠? 이건 우리가 써봤던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getFor print body가 아니라 그냥 body를 써줘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 내용을 실제로 담아서 날려줄 수 있는 인풋이 하나 필요하겠죠.
input 하나 만들어 줄 거고, 타입은 그냥 히든으로 바로 넣을게요. 이제는 다음 name에다가 body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body라는 공간에 이 서브미 폼이라는 애가 일을 했을 때 내용을 끼워 넣어 줄 거고, 그렇게 들어간 녀석이 컨트롤러 쪽으로 전송까지 문제없이 진행이 될 거니까요. 그럼 실제로 수정 기능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아까 개발자 도구 열어놓은 건 껐나 보네요. 개발자 도구 자체가 지금 렉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내용을 좀 수정해 보도록 하죠. 아직 바디가 없다고? 캔낫 비럴. 다시 아까 새로 고침을 안 한 상태에서 해가지고, 그럼 지금 제목과 내용 잘 들어와 있죠? 문제없이 수정이 잘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지금 게시물 작성 기능과 수정 기능에서 에디터를 사용했어요. 딱히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리고 이렇게 사용한 이 녀석, 수정 기능에서 사용한 이 녀석은 애초에 폰트와 크기가 다 적용되어 있어요. 왜냐면 에디터를 만드는 방식은 동일했으니까. 그쵸? 자, 그럼 이제 이 토스트UI 에디터 사용하는 방식은 다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스크립트 관련해서 태그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사실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다가도 이거 하나 넣어줄까요? 이렇게. 왜냐면은 이게 없을 때, 얘가 갖고 있는 값이 없을 때에 대한 처리도 지금 해놨잖아요. 그쵸? 이제는 그럼 에디터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저것까지가 그냥 세트로 같이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봐주고, 우리 뷰어는 따로 디테일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여기는 특별히 건드릴 게 없겠네요. 근데 사실 여기다가 뷰어를 갖다 넣어주면은 이제 뷰어 자체도 토스트UI 에디터 형식을 사용한 뷰어이기 때문에 개폴 프린트 바디를 쓰지 않아도 돼요. 이걸 쓰지 않고 그냥 바디로 가져와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 아티클 클래스에 있는 이 개폴 프린트 바디라는 메서드를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뷰어까지 사용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서를 찾아보시다 보면은 뷰어를 사용하기 위해 불러와야 하는 녀석이 따로 있었다라고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에디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서 뷰어는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디터를 쓰기 위한 기능을 불러다 놓고 이걸로 뷰어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뷰어를 따로 쓸 수 있게 만들어진 녀석을 추가로 불러와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굳이 지금 뷰어를 쓰지 않는 이유가 디테일 페이지에서도 그 에디터가 가지고 있는 부하를 주고 싶지 않아서예요. 근데 뷰어만 불러다가 쓰게 되면 이런 차이가 또 있어요. 에디터를 쓰기 위해 불러와야 하는 녀석, 그리고 뷰어를 쓰기 위해 불러와야 하는 녀석, 이게 따로 존재하지만 에디터에는 기본으로 뷰어가 내장되어 있다. 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뷰어를 따로 불러다가 쓸 이유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이런 말을 했죠. 에디터는 기본적으로 무겁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뷰어를 쓸 상황인데, 뷰어만 쓸 상황인데 에디터를 불러와서 뷰어를 쓰면 무겁죠. 뷰어를 쓰기 위해 불러와야 하는 녀석은 에디터를 쓰기 위해 불러오는 녀석보다 훨씬 가볍다. 무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뷰어만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에디터를 안 불러오는 게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따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니들이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써 라고 하는 거죠. 에디터랑 뷰어를 한 페이지에서 같이 보여줘야 된다. 당연히 그러면 에디터만 불러오는 게 이득인 거고, 만약에 에디터는 여기 다른 페이지에서 쓰고 나는 지금 뷰어만 쓸 거야. 그럼 거기서는 뷰어만 쓰는 게 이득인 거고, 이렇게 상황을 좀 본인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내용들을 다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디터가 정말 생각보다 무거워요. 그래서 에디터를 좀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일부러 안 쓰기도 합니다.
디자인적인 요소나 이런 기능적인 요소를 봤을 때 에디터는 거의 필수처럼 취급을 받긴 하지만 그 와중에도 무거운 녀석들을 안 쓰고 싶어 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외부에서 불러오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아마 나오고 있을 텐데 이제는 좀 합쳐볼까요, 이거? 이렇게 합쳐놓고 보면은 자, 지금 여기에 계속 경고가 옛날부터 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이 경고 왜 뜨는지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거 테일윈드 CSS 녀석을 CDN으로 불러다가 쓰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고예요. 근데 이게 왜 경고가 뜨는 거냐면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을 때 이제 사실상 브라우저들이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 서비스와 통신을 하고 있죠. 웹서버랑 통신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브라우저들이 CDN 방식으로 사용하는 외부 라이브러리들을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만들어진 파일을 그대로 불러온 거예요. 불러오는 과정에서 어떤 게 심어져 있을지 모르지 않냐라는 느낌으로 이제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추천하지 않아요. CDN 방식 자체를. 이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 단에서 저런 경고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직관적이고 1차원적인 방식은 불러올 게 아니라 파일을 우리 프로젝트 안에 넣어버리면 돼요. 그건 우리가 설치를 직접 해야 되고 설치한 걸 프로젝트에 넣었으니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건 니들이 걸렀겠지 라고 판단해서 브라우저가 관여하지 않아요. 그런 건 괜찮아요. 아니면 이제 npm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npm은 노드 패키지 매니저라 그래서 사실 자바 가지고 개발을 하는 상황에서는 마주칠 일이 별로 없는 녀석인데 노드를 쓰란 얘기예요. node.js 이 녀석을 써라. 얘를 쓰면 괜찮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이제 실제로 CDN처럼 이렇게 링크로 불러오는 게 아니라 애초에 패키지 매니저에 존재하는 문제가 없어서 이미 올라가 있는 인증된 그러한 버전의 자료들을 임포트 불러와서 써요. 그러니까 형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에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JS 노드도 결국에는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는 그렇게 형태가 이루어진 건데 이 JS 가지고 JS만으로는 서버 사이드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이런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프론트와 백이 나눠져 있던 거예요. 영역이. 그래서 백 쪽에서는 서버 사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뭐 자바가 됐든 뭐 C가 됐든 파이썬이 됐든 혹은 뭐 PHP, JSP 이런 녀석들이 존재를 했던 거고요. 프론트 단에서는 자바스크립트, 뭐 리액트, 뷰 이런 녀석들이 존재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역이 나뉘었던 건데 요즘에는 이제 노드라고 하는 이 녀석이 만들어지고 열심히 막 이렇게 상용화 되고 발전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얘가 서버 사이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우리가 백엔드를 가지지 못해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웹을. 백엔드라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아도 스크립트만 가지고도 서버 역할도 할 수 있고 실제로 화면 기능 다 되고 이게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혁명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를 배우지 않는 이유는 아직은 시장이 예전 방식이 더 커요. 그리고 우리가 진행하는 이 웹개발이라는 영역에서는 아직 이것보다 조금 더 크다. 근데 이거는 확실히 장점은 있어요. 전체적으로 가벼워요. 자바도 무거운 언어죠. 서버 사이드를 쓰기 위해서 자바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백엔드도 무겁다는 얘기예요. 근데 스크립트만 가지고 서버 사이드를 하고 있다? 백단을 하고 있다? 그러면 스크립트는 자바에 비해 훨씬 가볍기 때문에 애초에 구성 방식이 인터프리터 언어라서 가벼울 수밖에 없어요, 얘는. 그렇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이 프로젝트 자체가 무게가 현저하게 내려가요. 그럼 그만큼 통신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런 장점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식은 이제 SI 기준으로 봤을 때 이 SI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이미 만들어진 공공기관의 사이트들을 고도화하거나 유지보수하거나
아니면 새로 개발을 한다고 할지라도 갑자기 형태를 이렇게 바꿔 끼우는 건 힘들어요. 현실적인 한계가 되게 커요. 왜냐면 고도화나 유지보수는 당연히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를 수정하는 느낌이고 보완하는 느낌이니까 당연히 변화가 힘들다, 이건 당연한 건데, 새로 만드는 건 왜?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건 왜 안 되냐면 이미 이 SI라고 하는 업체 안에는 그 안에서 잔뼈가 굵은 개발자들이 있겠죠. 이 회사와 이 사업들을 계속 같이 진행해 오던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직원들의 평균 연령대는 조금 높아요. 그분들이 갑자기 형태를 싹 다 바꿔서 새로운 방식으로 개발을 하자고 안 해요. 절대 못 해요. 이거 하려면 이 방식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공부하고 새로 프로젝트에 반영해서 실제로 문제가 없게 개발까지 하려면 꽤나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SI 시장에서는 이러한 장점이 있는 녀석이 발견이 됐고 문제가 없는 걸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바 가지고 웹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 것 같으면 사실 얘랑은 파이썬이 좀 더 잘 어울려요. 이 방식으로 갈 거면. 그리고 파이썬도 이제 사실 웹 개발 영역에서 꽤나 많은 이제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태로 변화가 됐는데, 그 이유가 장고 때문이에요. 장고. 그러니까 자바가 웹 개발에서 두각을 드러냈던 이유, 언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도 있지만 애초에 자바 기반 프레임워크가 너무 잘 돼 있어서예요. 스프링 같은 거. 이건 자바 기반이거든요. 근데 이런 녀석들을 써서 웹을 개발하면 편하니까 개발자가 너무 좋아서 계속 써왔던 건데, 파이썬은 그런 게 마땅한 게 없었어요. 얘는 빅데이터 쪽이나 애초에 AI, 머신러닝 이쪽으로는 특화된 모듈들이 많았지만 이런 웹 개발용 프레임워크가 마땅한 게 별로 없었다가 새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나온 게 꽤나 괜찮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장고입니다. 그 장고라는 그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제 파이썬 가지고도 웹 개발을 꽤나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졌고요. 그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이 노드랑 같이 했을 때 웹의 효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먼 미래, 가까운 미래, 어쨌든 미래에는 좀 웹 개발의 형태가 웹 개발의 그런 시장의 상황이 많이 바뀔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쪽이 좀 더 우세를 점하고 있고 확실히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회사에 나가서 실무자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 변화가 눈에 보인다면 따라갈 준비는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가 이렇게 변화를 주래요. 그럼 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더 규모가 큰, 애초에 이런 시도는, 이런 변화에 대한 시도는 회사 규모가 크면 클수록 빨리 해요. 왜냐면 시행착오를 겪어도 손실을 덜 보는 회사들이니까. 근데 작은 회사일수록 이 한 사업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 변화를 잘 적용시키지 못합니다. 그게 SI에서 좀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예요. 변화를 빠르게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 도태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갈고 닦아야 됩니다. 이거는. 그런 게 좀 있고, 네, 뭐 요런 얘기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 CDN 방식을 싹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이 자바 쪽 기반으로 가져와서 써야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불러다가 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 또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조금 세팅할 것도 있고 번거롭다라고 느껴지고요. 실제로 실무에서도 그렇게 쓰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제 경험이 또 최신 경험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직 꽤나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이거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웹사이트들 중에서 엄청 많은 웹사이트가 존재하겠죠. 그 사이트들 중에서 자바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는 사이트, 그리고 일단 이거부터, 이 사이트가 100개라고 하면은
몇 개 정도나 될까요? 자바는. 자바가 시장이 제일 크다 그랬어요. 그죠? 계속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몇 개 정도나 될까요? 사용하는 힘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이라고 합시다. 아마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건데 요즘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20에서 30 전체가 100개인데 자바가 제일 크다면서 이거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방금 전에 말했던 파이썬 같은 걸로 얼마가 될까요? 얘가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에서 한 20 정도?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겠어요? 뭐 기타 등등 조금씩 있겠죠? 뭐 1, 2, 3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녀석들이 있을 텐데 그거 다 무시하고 나머지는 다 PHP예요. 실제로 현재 존재하는 수많은 웹사이트들의 가장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 PHP. 근데 이 PHP는 요즘에 우리가 배우지도 않죠, 잘. 이 녀석은 과거에 존재했던 약간 JSP 같은 느낌으로 쓸 수 있는 녀석인데 얘로 아직도 사이트는 되게 많이 만들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정말 간단한 사이트를 만들 때 그냥 편해요. 편하다. 근데 어떤 게 편한 거냐면 우리는 자바로 웹을 만들려면 이 서버단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 서버단과 통신하면서 화면을 그려낼 뭐 JSP가 됐든 HTML을 사용해서 뭐 타임리프가 됐든 이런 것들 어쨌든 통신할 수 있는 방식들을 적용을 해야 돼요. 구조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MVC 패턴을 사용해서 그죠? 근데 얘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얘가 그냥 데이터베이스랑 통신도 하고요. 화면에다가 HTML 태그도 쓰고요. 데이터베이스랑 통신한 결과를 가져와서 그냥 그려내기도 해요. JSP랑 비슷한 녀석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얘도 불가능하진 않아요. 이 안에서 HTML 태그 쓸 수 있죠. 통신은 어떻게 해요? 스크립트 가지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 유사하게 할 수는 있는데 얘는 애초에 지가 직접 통신해요. 그런 게 가능해요. 그래서 진짜 간단한 사이트들은 뭐 이런 구조고 자시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PHP로 뚝딱 찍어내면 끝나요. DB 연결해서 데이터 가져와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페이지가 뭐 어떤 웹사이트가 특별한 기능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고 로그인이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메인 페이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메인 페이지에서 어떤 특정 정보들을 계속 노출시켜주는 이런 페이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PHP 갖다 놓고 페이지 구성 짜 놓고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서 통신하게 하고 데이터 계속 불러오면서 화면 그려내면 돼요. 그럼 끝나요. 다른 구성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얘는 이거랑 웹서버만 있으면 돼요. DB 서버랑. 이래서 정말 수많은 사이트들이 PHP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바뀌었을 텐데 예전에는 페이스북도 PHP로 만들어졌었어요. 초창기 모델이 PHP로 만들어낸 녀석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자바가 웹 시장에서 가장 퍼센트를 많이 먹고 있어. 맞아요. 맞는 얘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SI 웹 개발자로서 취업을 하면 대부분 자바 가지고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얘가 제일 많아요. 그냥 단순히 개수로만 따졌을 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조금 복잡한 기능을 뭐 예를 들어 로그인 메일을 보내야 돼, 뭐 게시판에 글을 써야 돼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얘가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다른 애에 비해서. 왜냐면 얘도 구조가 필요해지니까 그때부터는. 그리고 코드가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그래서 웹이 이쪽이 우세한 겁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은 얘기들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모디파이 기능에다가 적용하는 것까지 완료를 했죠. 수정 기능 잘 되는 것도 테스트를 했고 그럼 일단 커밋을 한번 남기죠. 자, 모디파이까지 완료를 한 이 시점에서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비콘이라는 걸 해볼 거예요. 파비콘. 이거 너무 간단해요. 파비콘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이 파비콘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우리는 지금 그 사이트를 실제로 웹서버를 통해서 브라우저에서 열고 있는데, 여기가 지구본 모양, 이거 약간 그 지구본 같은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녀석이거든요. 그런 모양으로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사이트들을 들어가 본다면은 당연히 저거는 존재합니다. 뭐 유튜브가 됐든 네이버가 됐든 이렇게 존재하죠. 이거는 이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 이미지 같은 거를 잘 압축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약간 로고의 압축본 같은 느낌인 건데, 이걸 이제 파비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파비콘을 우리 것도 만들어 볼 거예요. 파비콘 만드는 법, 그리고 실제로 적용하는 법 정말 간단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정말 간단하게 만드는 걸 보여드릴 건데,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자인이나 이런 게 있다면 실제로 따로 만든 이미지를 가지고 파비콘에 사용을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실 때 잘 생각을 해 보시고요. 저는 이제 크롬 브라우저 하나 열어서 여기다가 파비콘이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비콘. 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건 파비콘에 대해 알 게 아니라 파비콘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사이트를 들어갈 거예요. 여기 보면 더 베스트 파비콘 제너레이터 들어가 있죠? 이런 사이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걸 쓰셔도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 위에 있는 걸로 들어가죠. 자, 들어오면 이제 PNG를 ICO로 바꾸는 거, 텍스트를 ICO로 바꾸는 거, 이모티콘을 ICO로 바꾸는 거, 이렇게 얘가 지금 항목을 나눠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제가 아까 말한 이미지를 파비콘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작업하시면 되고, 텍스트는 내가 입력한 텍스트로 만들 거다. 이모티콘도 그냥 아이콘으로 만들어 준대요. 얘가 파비콘으로. 이런 기능들 제공하는 사이트가 무료로 제공되는 데가 많으니까 저는 그 중에서 이 텍스트를 ICO로 만들겠다. 아이콘으로 여기로 들어올 겁니다. 간단하게만 할 거라서 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텍스트, 백그라운드, 폰트 패밀리 어쩌고 막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텍스트를 만약에 A, B 이렇게 바꾸면요, 여기도 바뀌고요, 여기도 바뀌어요. 미리 보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자, 폰트 정해서 만드셔도 되고, 뭐 이미지가 있다면 이미지로 만드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 이니셜 넣어주고, 라운디드, 스퀘어, 이거는 이제 외곽선 모양이겠네요. 저는 서클로 할게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좀 줄여야 저 서클 안에 다 들어올 테니까 일단 줄여주고요. 그리고 폰트 패밀리, 저런 글씨체 좋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기본으로 갈 거예요. 여기에 로버토, 로버토, 얘를 골라주자. 깔끔하게. 그리고 이제 깔끔해지니까 좀 덜 삐져나가네요. 좀 더 키워줘도 되겠죠? 한 85 정도? 이렇게 채워주도록 하고, 그다음 폰트 베리언트는 그냥 레귤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골드 써볼까? 너무 두껍네. 미디엄? 미디엄 괜찮네요. 자, 그리고 이제 폰트 컬러와 백그라운드 컬러 설정할 수 있는데, 폰트 컬러는 지금 일단 화이트로 잡혀 있지만 백그라운드 얘를 어두운 느낌으로 가져가 볼까요? 뭔가 이런 것도 괜찮은데? 어차피 미리 보기로 지금 우리가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적당히 그냥 고릅시다. 요걸로 하죠. 자, 글자색은 그냥 화이트로 둬도 될 것 같으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자, 어쨌든 제가 원하는 걸 지금 만들어 냈어요. 그게 중요한 거고, 자, 만들어 내고 나면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다운로드를 시켜줘요. 얘를 다운로드 폴더로 가보면은 이렇게 압축 파일로 하나 들어와 있는데, 이 녀석 여기다 두고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제가 작업하고 있는 폴더 만들어 놓는 게 있으니까 여기로 좀 가져올게요. 가져와서 파비콘, 한글 이름 안 쓸게요. 파비콘 이렇게 지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알치 파일 놓고 압축을 풀어줄 거예요. 자, 이러면 이제 ICO라고 만들어진 녀석들이 꽤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PNG도 있고 애초에 ICO로 만들어진 애도 있고 섞여 있죠. 자, 저는 이 중에서 ICO 이 녀석을 복사할 겁니다. 복사. 그리고 우리 STS 여기로 올 거예요. 복사, 컨트롤 C로 복사한 이후에 이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얘는 정적인 이미지 파일이니까 리소시스의 스태틱 안에, 리소스 안에 여기다가 폴더 하나 더 만들어 줄 거고 이름을 이미지스라고 지어 줄 겁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스 폴더를 클릭한 뒤에 컨트롤 V 붙여넣기 해버릴 거예요. 그럼 여기로 가져와서요. 그리고 얘를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자, 이렇게 지금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프로젝트 안으로 실제로 가지고 왔고요. 그 녀석을 우리 코드에서 읽을 거예요. 얘를 읽어드리기만 하면 파비콘은 알아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아무데나 읽어드린다고 얘가 되진 않겠죠? 실제로 파비콘이 적용될 수 있는 위치에다가 이 녀석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자, 저는 헤드로 갈 겁니다. 모든 페이지가 헤드를 지금 참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헤드한테 파비콘 적용을 해준다면 얘가 다른 페이지들한테도 다 파비콘을 적용시켜 줄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파비콘은요, 여기 안에 들어와야 돼요. 헤드라고 하는 태그 안에 있어야 돼요. HTML 안쪽에 바디와 헤드, 이 안쪽에서 헤드, 이 안으로 들어오려면 지금 우리 애초에 얘를 가지고 있는 게 헤드밖에 없어요. 다른 JSP들은 이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로 왔고, 자, 이 아래에다가 타이틀의 밑에다가 제가 링크 탭 할 겁니다. 링크라고 하는 태그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 여기 href, 얘는 실제로 경로 적어주는 위치죠. 이 경로에다가 우리가 저 정적인 이미지스라는 폴더에 들어있는 파비콘.ico를 가져올 건데, 이 녀석 불러올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경로 입력했었죠? 리소시스의 스태틱은 이미 있었죠. 루트 디렉토리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리소스 루트 디렉토리부터 리소스, 그리고 이미지스, 그 다음에 파비콘.ico 이렇게. 자, 이렇게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얘의 타입이 스타일 시트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스타일 시트를 불러오는 게 아니라 아이콘을 불러오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쇼츠 컷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달아줘야 됩니다. 이래야 파비콘으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여기는 경로 불러오는 거, 여기는 지금 불러온 경로에 해당하는 그 파일이 파비콘으로 적용을 시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만들었던 사이트를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어떤가요? 파비콘이 들어왔죠. 그냥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헤드에다 불러왔기 때문에 어떤 사이트를, 어떤 페이지를 들어간다라고 해도 이 녀석은 다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파비콘 로드돼서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간단한 파비콘 기능도 처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럼 지금 이 내용도 제가 커밋을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쉬는 시간을 가지셨다가 10분에 3교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